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 바닥 찍었느니 다시 올라가느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 지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원 지표가 KB랑 반대로 가고 있죠. 그냥 부동산원은 오르고 KB가 떨어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KB 지표는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격 지수가. 근데 기이하게도 부동산원에서만 상승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반대로 갈 수가 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벌써 바닥을 찍었네 라고 하면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인구가 줄어도 가구수가 늘어난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말하면서 추상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 자, 일단은 KB에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월 600만원 이상 벌어도 서울에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에서 6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2023년 주택구입 물량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구입 물량지수는 6.4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 그리고 이 경우에 중위소득을 600만원 이상으로 잡았어요. 중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건 이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KB의 PIR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왜 2023년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데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냐. 그래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월 600만원을 가지고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봤더니 살 수 있는 아파트가 6.4번째까지밖에 없다. 전국도 55번째까지.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중간 가구소득은 625만 3천원. 그러니까 월 6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건 6채밖에 없어요. 근데 요 월 600만원도 어떻게 책정이 됐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서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자료. 그 다음에 노동통계에서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 근로자 월 급여 총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인 이하 사업체. 그 다음에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소득이 낮죠? 일방적으로. 대기업이 소득이 높겠어요? 아니면 5인 이하가 소득이 높겠어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소득이 높겠어요? 아니면 2인 가구가 소득이 높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것들을 제외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100채 중에 6채밖에 못 산다. 이 수치 자체도 빠르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는 일자리 때문에 오른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빨리 살아. 이거 2021년에 나왔던 소리입니다. 2021년이 지금보다 집값이 더 높을 때죠. 그러면서 고급 일자리가 있는 곳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미국이 그랬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그런 거고 미국에서 버는 돈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럼 고소득이 있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더 몰리니까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수요가 몰리니까. 근데 서울에서 지금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집값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유입되는 수요들을 보면은 20대가 많아요. 일자리 찾아서 월세를. 서울에서 유출되는 수요들을 보면은 30대가 많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세도 애까지 키우면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경기도로 빠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집값 때문에 사람이 떠나고 있는데 고급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서 떠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더 오른다? 수요가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단순히 생각하면 수요가 줄죠. 저희가 수요 감소만 가지고 인구 감소가 집값을 떨어뜨린다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수요가 줄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준다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 인구를 받쳐줘야 되는데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은 어려운 이야기니까 본인들이 대답 못하니까 싹 빼놓고서 사람들한테 쉬운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속거든요. 어려운 이야기 하면은 잘 안 속는 거고. 그래서 인구 줄어도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에 살 집이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계속 속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20대 30대들 지금 현재 상황 봐봐라. 1인 가구 늘어났어요? 아까 2인 이상
월 평균 뽑아봤더니 6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인당 평균 개인소득. 자, 1인 가구의 개인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2600. 월 300도 안 돼요. 1인 가구가 늘어나 집을 사긴 어떻게 사? 그죠?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너네 집 사놓고 10년 뒤에 가봐라. 집값 올라있을 거다. 10년 뒤에 가면 집값 개작살 나있을 수도 있어요. 첫째, 미래 수요를 다 끌어갔다. 어느 나라에서 20대가 집을 사요? 물론 집을 사는 나라도 있겠죠. 부잣집 아들들은 그럴 수 있겠지. 완전 금투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을 어떻게 사요? 20대들 초봉 보면요. 초봉 4천만 원도 안 나오죠. 3, 4천밖에 안 돼요. 서울 와도. 서울 일자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돈 버는 만큼 물가가 그만큼 더 세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 늘어나서 한다고 그랬는데 1인 가구가 돈을 요거밖에 못 벌죠. 평균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이 2,600. 11만 원이고 이게 6년째 1위예요. 6년째 1위. 소득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언제 모아서 20대가 어떻게 집을 사요? 30대가 어떻게 집을 그렇게 빨리 사요? 예전 같은 경우 신혼부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했죠. 주거 사달이라고 이야기했죠. 주거 사달이 언제 끊겼어요? MB정부 때부터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가지고 구라들을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집값 올려놔놓고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부에서? 그럼 집값을 내려야지. 20대 30대들의 주거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값을 내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너네 빚 잔뜩 내가지고 집 사라. 50년 주담대 해줄게. 아 그거 너무 욕먹으니까 내가 폐지할게. 특례 보금자리로 해줄게. 너네 DSR 40% 넘어가더라도 대출 받아가. 아 20대들 대출 받기 힘들어? 대출 받아서 집 사기 힘들어? 그러면은 미래소득 고려해가지고 지금 대출 많이 받도록 만들어줄게.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 앞으로 20대면요. 지금 앞으로 한 30년간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로서 해야 될 인구들한테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금 집값 버티는데 계속 쓰라고 지금 대출을 내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작년에 벌어졌던 일이다. 말이 되는 정책이냐? 그런 정책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30대 후반도 힘들죠. 왜 30대 후반도 힘들어요? 전세가 올리고 그걸 토대로 집값을 올려버리니까.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집값을 만들어 놓고서 소득이 많은 곳은 집값이 오른다. 1인 가구는 절대 살 수 없는 집값을 만들어 놓고서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가지고 호구들이 낚이죠. 2020년, 2021년에 다주택자 숫자는 줄었어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도 줄었다. 그 누가 샀어요? 2030이. 2030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그 수요들이 10년 후에 집 사야 될 수요들인데 10년 후에 집 사야 될 수요들이 지금 다 샀어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때 2030들한테 또 사라고 또 부추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고려하지도 않고 아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수요가 없는데 본인이 지금 돈을 버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이 동네 집값이랑 본인이 버는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버는 돈으로 월급 80%를 저축하더라도 집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월급 80%씩 모아가지고 집 살아요. 개부로라도. 그러니까 다 이거는 빚더미들이 몰린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비싸게 전세 살고 그 전세 보증금을 빌려가지고 또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 뻥튀기만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소득으로는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장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도 아 집 때문이 아니다. 육아를 할 수 없는 여성들의 환경 때문이다. 육아를 할 수 없는 여성들의 환경이 왜 나와요? 예전에는 외벌이에서도 먹고 살만했죠.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외벌이에도 먹고 살만하고 집도 살만했죠. 그러니까 육아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왜 지금 애를 안 낳고 출산율이 떨어져요? 집이 없으면 집 살려고 돈 모으느라고. 집이 있으면 그거 갚느라 허리 휘니까 맞벌이 하면서 애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조금만 애 환경에 좋은 조금만 큰 집 가더라도 집값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문제는 경제가 올해도 최악입니다. 물가 못 잡는다. 자, 4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물가는 잡힌다는 가정하에 보통 들어갔었죠. 근데 보시면은 물가 안 잡히죠? 기대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건설사 지금 4월 위기설 아니다, PF 아니다 얘기하지만 지금 40%가 이자 보증 배율이 1.0 아래다. 즉,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 근데 이 PF 대출이 전부 고정 이하가 아닌 요주의로 갔기 때문에 지금 부실률이 낮아 보일 뿐이다. 어떻게 저 위험한 PF를 자기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금리도 높고 이런 PF를 고정 이하 여신으로 놓지 않고 요주의로 넣을 수가 있냐. 그래서 보니까 이금융권
지금 상황이 심각하죠. 연체율 상승하고 있고 여전사도 연체율 상승하고 있다. 이금융권도 연체율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금융권에서는 요즘에 대출 안 나와요. 대출 중단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집 사면 큰일 났다. 생애 최초 구입이 2만 명대로 쭉 떨어졌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 언제 떨어져요? 집값 떨어질 때. 저희가 예전에 통계 보여드렸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생애 최초 집 안 사고요. 집값이 올라갈 때 생애 최초에 구입률이 늘어난다. 그래서 생애 최초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소리는 집값이 떨어질 징조다. 단기적으로. 결국에는 고점에서 집 사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다시는 평생 집 못 사는 거고,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저점대 집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 집 마련 잘하고 오래 살아요. 2014년에 집 산 사람들 지금 안 망해요. 2021년에 집 산 사람들은 망했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소득이 안 따라줘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리고 대출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미 시작됐고 디레버리징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몰락하게 될지는 답이 나와 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GDP 대비로 차츰 낮춰가겠다. 부채가 확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크게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에 다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부채를 확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소득 대비로 적절하게 튀지 않게 조절한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집값이 무너지면서도 거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집값이 얼마나 오랫동안 작살이 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